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소지혜를 지키신 5분의 열사와 이 땅의 노동해방을 위해 사나이하신 모든 열사 동지의 넋을 그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민중의 노래, 해방의 노래, 임을 위한 행주곡을 힘찬 팔뚝치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전체 조합은 총량결로 단체 교섭 승리하자! 전체 조합은 총량결로 단체 교섭 승리하자! 단체 교섭 승리하자! 2, 4, 9, 6, 승리! 투쟁! 교섭! 투쟁!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식순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조현우 정책기획실장 동지로부터 24년 요구한 설명회가 있겠고, 두 번째로 김영철 지회장 동지로부터 지회장과의 대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현우 정책실장 동지를 단상해 보시고 24년 단체교섭 요구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조합동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근속 한 30년 차인데 올해가 근속 30년 동안 하면서 남무종합관 이렇게 꽉 차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벅차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24년 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맡은 조현우 투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 조합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알겠다시피 올 2024년 단체교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동지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단체교섭 요구안과 관련되어서 심도 깊게 이해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24년 단체교섭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작하는 판가름하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그 절박함이 가슴으로 와닿고, 그래야만 노동조합의 파업 지침이든 투쟁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비도 오고 꾸준 날씨긴 하지만 동지 여러분께서 이 설명회를 꼼꼼히 이해하시고 현장에 내려가셔서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한 논리를 현장에서 퍼뜨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교섭 요구안 설명에 앞서서 2024년 단체교섭 기조방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 기조방침은 크게 4가지로 좀 나누어서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 단체교섭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힘겹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 돼가는데 4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과연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는 어떤 노사관계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단체교섭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동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간절한 희망과 의지를 어떤 단어에 어떤 문구로 동지 여러분들에게 정해서 동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을 무엇인지 슬로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기조방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2024년 단체교섭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동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24년 단체교섭은 하나자원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처음으로 경영을 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인수를 했지만 경영을 하는 원년은 1월부터 하는 경영의 원년은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년마다 저희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단체협약을 하나자원과는 올해 처음으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삐끗하고 잠시라도 저희들이 한눈을 판단하면 저희의 노동조건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 87년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 근 36년 동안 줄곧 노사관계를 맺어왔던 데는 대우자본과 산업은행이었습니다. 36년 동안 맺어왔던 노사관계는 대우자본이나 삼성 산업은행의 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걔네들과는 눈 깜빡이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겠지만 지금 하나자본과는 처음으로 만나서 처음으로 서로 간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교섭 투쟁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틀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단체교섭 투쟁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회사가 잡느냐, 노동조합이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진행되는 수많은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이기주고 소용돌이 등과 함께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투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회사는 김동관 부회장을 지내고 출석을 하는 기업권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투쟁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고용 불안과 관련되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념과 의리라는 핵심 개인 철학 이면에 숨겨있는 하나자원의 수직적이고도 포괄적인 경영에서 현장을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24년 단체교에서 주창하는 것은 올해 신입사원은 빵명입니다. 수차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신문을 하면서 회사 측에다가 물어봤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죽어나는데 현장은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특히 내업은 너무너무 바빠서 52시간도 모자랄 만큼 힘들어하는데 회사의 경영 신입사원 채용 계획은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빵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이유가 회사를 특히 내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통째로 외주화하려는 하나자본의 속셈이 있지 않는가 노동조합은 판단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반드시 외주화를 막아야 되는 역할들이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신입사원 채용이라는 요구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2024년 단체교섭 투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들이 한 넉 달 다 돼갑니다. 넉 달 다 돼가는 동안 많이 현장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대체 회사와 노동조합은 제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4개월 지난 지금의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노사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이 지속되는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그룹 특유의 수직적이고도 강압적인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어떤 형태를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파행하는지는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지회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단체벽을 위반한 것 모자라서 지난 1월 달에 2건의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속에 재발방지 대책을 노사가 마련하고 노동부가 그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명령조차 벌금 초등을 물고 말지 뭐 우리는 그냥 갈 거야. 이게 회사의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고 사고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 쪼대로 갈 거야. 이게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것뿐입니까? RSU 300% 느닷없이 뒤통수 맞았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도 막가파식 회사 경영이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압적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특히 내업 부분에는 일방적으로 외주화 강행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 없이 부서 배치를 전환하고 물량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등 특수선의 공장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노사관계를 끝이 없는 혼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무엇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도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무엇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쥐를 쓰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들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 장악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무엇 때문에 노동조합을 장악하려고 할까 또 고민해봤습니다. 이건 역시 뒤에서 저희 지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노동조합이 판단하는 것은 바로 회사를 노동조합을 장악해야 이후에 있을 김동관에 대한 경영성 승계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어떤 이유로 경영권 승계가 자유로운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중요한 2024년 단체교섭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세 가지 방침을 설정하고 반드시 단체교섭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네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기조 방침으로는 단체교섭 투쟁으로 강한 현장, 강고한 조직력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체교섭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현장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 다져진 강한 투쟁력으로 앞으로 있을 더욱더 험난한 투쟁을 승리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되고 희망 있는 일터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체적 갱신을 통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저희들은 10년 가까이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최소한아마 이번 투쟁을 통해서라도 단체 협약 갱신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조 방침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2024년 네 가지 투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인상 투쟁을 통한 생활임금 쟁취입니다. 동지 여러분, 조금 근속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 10년을 경영진들의 부실 경영, 경영진들의 욕심으로 인해 근 1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조금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서 작년부터 조금 나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간 졸라맸던 허리띠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 첫 발을 노동조합은 이번 2024년 단체교섭 투쟁을 승리로 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도 개선을 통한 대우받는 현장, 희망 있는 일터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 말입니다. 이번 21대 집행부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현장에 대우받고 조합원이 대우받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체별 갱신 투쟁을 통한 노동조건 향상입니다. 노동조합이 4대 목표 중 세 번째로 단체에서 투쟁을 통한 단체별 갱신을 통한 노동조건 향상을 설정했던 것은 2년 만에 한 번씩, 1년도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단체별 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 갱신을 통해서 노동조건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하나와의 교섭도 단체별 갱신 투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체 구성원들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방지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조합원들이 4,800여 명 됩니다. 근데 사내 협력사 동지들은 16,0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최저시급에서 한참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구성원만큼이나 그분들도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노동조합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4대 목표를 선정해서 3대 기조의 방침 아래 기필코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슬로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 슬로건은 밀리는 것 다시 한번 희망차게 당찬 요구 강한 투쟁 기필코 승리라는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슬로건 확정인 배경에는 하나자본과의 새로운 노상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단체교섭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번 밀리면 물 건너가고 마는 상황에서 대등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단체교섭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부실 경영이 안겨준 10년의 고통, 이제는 진짜로 동지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꿈꾸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자본에 맞서 강력한 투쟁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승리하는 2024년 단체교섭 투쟁을 만들어내겠다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이 강력한 투쟁 의지를 모아 오늘 이렇게 남군조합 간에 많은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힘찬 의지와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서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 슬로건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소리가 잘 안납니다. 준비됐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당찬 요구 강한 투쟁 기필코 승리하자!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모레 있을 요구안 전달식에서부터는 아마 그 부족한 2%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총 7대 요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인상 요구안, 두 번째로 단체 협약 갱신안, 세 번째로 제도 개선안, 그리고 네 번째로 신입사원 채용권,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사 발전에 관한 사항. 이 크게 노동조합은 5대 요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금속노조 공동요구안, 일곱 번째 조선노영 공동요구안, 이렇게 크게는 7대 요구안으로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된 요구안은 오늘 동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가지고 설명을 마치고 나면 18일날 민주광장에서 요구안 전달식을 시작으로 2024년 단체교섭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 인상 요구안과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안에 설정된 배경은 먼저 경영진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임금 반당, 고통 분담 등 10년간 힘들었던 가정경제 살림을 이제는 만회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이번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 인상 대비해서 부족한 임금을 개선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조업 대비 고정급 비중이 현저히 낮은 임금 구조를 올해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24년 단층수업 요구안, 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보신다면 첫 번째로 23년입니다. 23년 올해 고정급이 450만 1,790원이었습니다. 이 작년에 450만 1,790원에 24년 경제 성장률,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2.2%와 24년 물가 상승률 2.65%, 그리고 23년에 명목임금 대비해서 실질임금이 하락되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분 0.72%를 더하게 되면은 부족한 금액이 25만 77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5만 770원을 24년 고정급 최저인상액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고정금액 25만 770원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연동되는 고정급 비율 1.5696을 나눠주게 되면 15만 9,767원, 15만 9,767원을 24년 기본급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끝다리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노동자업은 15만 9,800원을 올해 24년 기본급 인상 요구안으로 선정했고, 대우조선지회는 이 금액을 저희들 평균 기본급에 맞추었을 때 기본급 6.73%에 해당하는 15만 9,800 정액 인상을 올해 교섭 요구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벽 갱신권입니다. 올 단체벽은 저희들은 전문을 포함해서 총 116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116개 조항 중에 5개 조항을 신설하고 상향 조정을 24개 조항하고 현행 유지를 97개 조항으로 해서 단체벽 갱신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이 25개 조항과 24개 조항 중에 대표되는 조항만 나눠주셨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동지님께 나눠드린 그 교육선전지 설명회 자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기근속 보상제도입니다. 장기근속 보상제도는 5년, 15년, 25년, 35년, 더불어 40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바뀌었던 보상 중에 빠졌던 40년 근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입니다. 정년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 촉촉하게 임금 피크제 각종 규제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 폐지하고 65세 조건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서기 휴게 시간입니다. 혹서기 휴게 시간과 관련돼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동안 2달 동안은 온도와 상관없이 기온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2달 동안은 30분 의무적으로 휴게 시간을 한 휴식 시간 30분을 갖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휴가와 관련돼서는 휴가비 인상, 배우자 해감 및 외조부모 별세를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휴가비는 저희들은 하나 그룹 전체적인 단액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보다 높은 것은 상향 조정하고 저희들보다 낮은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해서 새롭게 신설한 것까지 포함해서 단체 협약 갱신안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없는 미혼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신설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저희들 현재 총 80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800%에 100%를 인상해서 총 900%를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정된다면 그 100%는 5월 1일날 지급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위휴가입니다. 학위휴가는 지금 80만원에서 휴가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지원과 관련돼서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상환기간까지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결제로 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보출료입니다. 지가보출료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행 연 50만원씩 2년씩 해서 10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을 연 1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부모와 처부모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특이한데 저희들 정부에서는 노동관계조정법에 노동조합의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은 해마다 5월 5일날 가족과 함께 극기대회와 창립기념행사, 각종 조합원 경조사에 들어가는 지원 금액을 노동조합 조합비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사가 기금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안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동지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단체 협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된 단체 협약으로 저희 노동조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게 맞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이번 2024년 단체 교섭 투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도 개선권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권은 첫 번째, 10년째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의 수근인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그 수명을 다한 호봉 체계라든지 성격 연한제라든지 직급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시급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동 조건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단일 호봉제 도입과 직급 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 4분기에 합의되지 못했던 단체교섭 수임사항으로서 성과급 지급 기준안 마련 등 3가지를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동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직급 체계와 관련돼서 많은 인원들이 최장 성격연한제를 좀 축소를 했나, 최장 타는 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안에도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평가와 관련돼서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봉 가지고 장난치고 호봉 가지고 노무 관리하는 것만큼은 최소한 저희 지도부가 없애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호관차를 지금의 두 호봉 다 합쳐봤자 13,000원 아닙니까? 13,000원을 한 호봉 단일 호봉제로 줄을 세우고 그 호봉에 대한 호관차를 최소한 3만원 정도로 사용 조절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호봉 가지고 장난치는 노무 관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과연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 교섭에서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은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 체계는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고 나는 몇 등급에 속할까?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관심이 가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등급별로 돈을 얼마나 줄까? 이것들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미 노동조합과 회사는 과거에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직무가 144개인가 그렇습니다. 114개, 14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44개 직무에 대해서 근거 있게 치란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1등부터 9등까지 점수를 매기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과연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든 5등급으로 나누든 2등급으로 나누든 또 그 등급에는 비율이 들어갈 것이고 비율의 몇 퍼센트를 1등급으로 넣고 몇 퍼센트를 4등급으로 넣을지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나누면서 내 등급은 3등급이네 혹은 1등급이네 하는 순간 투쟁의 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와 1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추후에 회사와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5등급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으로 나눠서 시행하는데 1등급 10만원 받고 5등급은 만원 받습니다.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9만원 차이입니다. 9만원.
그러면 과연 이 9만 원 받고 현장에서 빠져서 바깥으로 현장을 빠져서 간접적으로 가는 동지들을 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얼마를 줘야, 얼마를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동지들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현장을 지키고 생산직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대우조선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건 역시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 그건 역시도 회사의 지불 비용과 원래 단체 협약 갱신 투쟁도 있고 임금 협상 투쟁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불 비용을 총액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다,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됐든 어떤 등급을 나누든 중요한 것들은 노동조합은 현장을 지켜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현장을 떠나지 않아도 나는 현장에서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신입사원 제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산업의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량 대비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조선노현 전체 사업장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태에도 부족한 인원에 대한 2024년 신규 채용 계획을 회사는 영미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족한 인원을 그러면 어떻게 채울래라고 했더만은 올해 계획이 700 몇십 명 되더라고요. 700 몇십 명을 헐바닥 외국인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지는 언어 소통의 문제, 안전교육 문제 이런 것들 중대재해이 많다라고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2024년 최소한 2024년 예상 매출액인 11조 대비해서 과거 생산직 조합원 현황에 근거한 조합원 6,000명 유지를 신입사원 채용 요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저기 내업 부분 작업장 배치 합리화를 위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니까 조립 1을 제외하고 조립 1, 2, 3, 4, 5 가공 홀바닥 외주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신입사원 채용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작업장 합리화도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돼서는 단 1%도 계획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7년도에 매출액 11조 1000억일 때 저희 조합원은 약 6,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동지들도 18,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11조를 넘기는데 매출 11조를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 동료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이 1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11조 2천억인데 협력사 동지들은 2,000명이나 부족하고 17년도에 대비해서 조합원들은 4,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협력사도 떨어졌지만 직경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회사가 바라보는 사람은 죽으나 말면 모르겠고 사람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혹사시키고 저렇게 혹사시켜서 이득만 내면 되겠다, 이익 창출만 하면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러기나 말리나 저희들은 기필코 신입사원 채용을 6,000명을 맞추어서 동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노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대 요구안 중에 5번째인 회사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 발전에 관한 사항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지난 5월 23일이죠. 5월 23일 날 하나자본이 회사 대우조선 인수할 때 이미 합의되고 나왔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한 20년을 매각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대우그룹 망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5월 23일까지 계속 매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박사들, 많이 배웠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많이 노력해가지고 매각과 관련돼서는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한 모금 답안이 있었습니다.
회사 발전이 가는 상황, 더 이상 매각하지 않아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 회사가 추가로 부실하지 않게끔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모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8대 요구안을 5월달인가 4월 말입니까? 4월 말에 노동조합이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하나자본 본사에 서울 상경투쟁하면서 노조간부들하고 함께 그 요구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합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저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해서 특수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불안해만 떨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듣도 보도 못한 주식회사 대우의 건설 사업 부분에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얼마나 부실한지도 모르는 건설 사업 부분에 속한 풍력발전 사업분과 육상플랜트 사업분을 갖다가 4,025억에 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경영들조차도 조땡땡 그 전무들조차도 그 석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저 부산에 있는 회계사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두 개 회사가 어떻게 되고 그 두 개 회사에서 매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야들을 매입하면 영업권을 양수받으면 과연 여기서 추가 부실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인 회계사도 출처를 모르겠답니다. 도저히 그냥 저 아파트 포레나 아파트하고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매출이 얼마인지 이놈의 회사가 어디 갖다 붙어 있는 건지 뭘 하는 회사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 거기 있는 생산직은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조 5천억이나 2차 유상증자를 통해서 모아놨던 그 금액의 4,025억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다. 더불어 저 호주에 있는 저 잠수함인가 그거 한다고 또 1조 원 가까이를 거기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 회사의 그 경영의 행태가 회사를 추가의 부실에 빠지지 않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상경투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김성인 회장 혼자서 못 걸어다닙니다. 옆에서 비서가 잡아주지 않고 부축하지 못하면 못 걸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작에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빨리 진행된 겁니다. 물론 김동관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는다라는 그래서 경영권을 수월하겠다라는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구조조정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동기력들을 포함한 저희들은 고용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004년 단체교섭은 그 고용불안을 최소한의 지난해 5월 23일 매각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이 특수성 분할, 상선 사업부 매각, 합병금지 등 회사 발전에 관한 사항은 이번 2024년 단체교섭에서는 반드시 쟁취해야 될 중요한 요구안입니다. 이것들은 여기 계시는 동지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자 없이 투쟁에 동참할 때만 이뤄내고 쟁취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요구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에 설명을 드릴 때 가슴에 새기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참여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큰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노동조합이 중요한 5대 요구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금속노조 공동요구안 중에 통일요구안은 앞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기초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역시도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금속노조의 요구입니다. 저희들은 이 요구안 수준보다 더 높은 6,000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향된 요구안을 신입사원 채용으로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공동요구안 중에 두 번째 통일요구안인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안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작년 12월 말에 집행해가지고 월급 받기 일보 직전 한 달 동안에 발령 못 받았습니다. 전세계 아이오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해서 타임오프와 관련돼서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반강제로 노사 자율에 맡아야 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그 근로시간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한 달 동안 발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수많은 안전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될 노동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요구에 근거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노사가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섭 요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입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직영이 관리하는 이주노동자는 한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에는 협력사 동지들은 한 1,500명, 많은 업체는 500명씩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차별을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실장님께서 빨리 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노동 공동요구안입니다. 조선노동 공동요구안은 나름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4년 대자본 요구안입니다. 이 대자본 요구안은 저희들이 의미있게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선노동과의 업종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속노조 3빌에 들어가 있지만 금속노조 중앙요구안이나 앞에 있던 지구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집단이나 중앙교섭에는 저희들과 업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근로조건이나 노동조건들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나의 동일된 교섭 틀에서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선노연에서 요구했던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업종교섭을 요구하고, 업종교섭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은 조선산업플랜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표가 아마 저희들은 다 회원으로 가입대가 있고 조선업종은 다 가입대가 있고요. 회장이 아마 삼성중공업 대표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업종플랜트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와 저희 조선산업에 있는 현대, 삼성, 대우 다 포함해서 산업에 있는 노동조합 대표들과 협상을 하자는, 업종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규직, 정년퇴직 인원수만큼의 정규직 채용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정년퇴임하면 한 2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저희들은 1000명 이상의 6000명까지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상행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금 피커제 폐지 및 정년 연장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들은 이미 단체 협약 갱신 안에 65세까지 임금 피커제 폐지 및 촉탁제 폐지를 하고 있는 요구를 사용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 인력 운영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역 부분에 작업장 합의회라는 명령하에 조립 3베이, 3베이 대적으로 인원들을 다 저쪽에 원베이로 보내고 부족한 용접사를 갖다 보다 외국인으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계획이 700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위험도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선노동 공동요구안으로 사업장 내 이주노동자를 인력 운영 시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는 조건의 요구안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4대 목표 중 하나인 조선하청 대저분 공동요구안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4대 보험 체납 피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져라. 하청업체 적정기승금 보장과 임금 체불 원청이 책임져라. 세 번째,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발생 시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져라. 네 번째, 원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하청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와 다단계 하도급 금지하라. 이주노동자 임금 및 복지 하락을 금지하라는 하청 노동자 공동요구안을 담고 있습니다. 조합운동 여러분, 이렇게 노동조합은 2024년 단축교섭 요구안으로 7대 요구안을 확정해서 이제 18일부터 본격적인 단축교섭 투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해는 없었지만은 특히 24년 단축교섭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5번 요구안과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문제는 더없이 중요한 요구안입니다. 향후에 벌어질 경영권 승계 투쟁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를 해서 조합운동 여러분들의 고용을 지켜낼 수 있는가는 이번 단축교섭 투쟁에 잡혀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번 밀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시 한번 희망찬 희망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단칙석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요구안 설명해 주신 조현우 정책실장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휘장과의 대화가 있겠습니다. 신용과 의리를 지키지 않는 화나자본에 맞서 최선에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김여철 지휘장 동지를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남문조합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니까 잠도 많이 오고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쳐서 많은 동지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걱정과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동지들께서 이 악천후를 뚫고 농조합의 24년 단체교섭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들의 그 열기를 받아 24년 단체교섭 투쟁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인사드립니다. 대우조선 지휘장 김유철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오늘 지회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 집행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경영 주체가 바뀌고 노동조합과 서로 투쟁과 교섭을 이어가면서 현장에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고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노동조합을 실제로 공격에 바틀릴 수 있는 여러가지 의미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4개월간의 노동조합 집행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2년을 21대 집행부가 어떻게 꾸려나간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실장 동지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형성한 이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을 집행 시작부터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임자, 저희 조합원 수에 맞게 전임자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이면 11명, 5,000명 이하에 되면 7명을 노조전임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금 조합원 수가 4,850명 남짓됩니다. 그렇지만 이 타임오프제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노사 간 합의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도 11명 이상의 전임제가 노사 간 합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지만, 희한하게 12월 28일 당선이 되자마자 회사는 뭐 그전에도 주장해서 했겠지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 현장에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개선위원, 노동위원 동지들, 단협에 보장되어 있는 개선위원들조차도 노동자 전임자로 인정하겠다. 그 8명조차 모두 전임자로 인정하겠다. 대우조선 지회장을 2월 1일까지 발령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집위 전원이 발령이 나지 않아 2월 7일이 되면 개인 대출을 받아서 노조 간부들에게, 상집들에게, 상집 동기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회사는 극렬하게 전임자 인정 문제로 좀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대로, 법령에 있는 규정대로 거기서 지금 그 수준에서 지금 전임자 인정받고 2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난 건 둘째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대연 동지들과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결정 방식에 의해서 대연 대회를 치러야 되고,
노동조합 총회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각종 근태들을 회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단협상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희 대우선 시절에는 전부 노사 간 통상 관례적으로 협의해줬던, 인정해줬던 근태 관련된 시간들을 단 하나도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마비가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노동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근태가 인정되지 않으니 회사에게 근태 하루 달라, 몇 시간 달라 이런 것들을 빌어야 되는 과정들이 지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원래 노동자과 노사간이 이렇구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 집행 초기라서 노동자를 좀 길들이게 하거나 힘겨루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그 다음 단계 노사간 모두 협의는 거부하고 내부를 혼란시켜라. 3, 4분기 노사협의회 재개최를 요구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합의서 한 장 없는 3, 4분기 논의했던 안건들이 회사가 마음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명기 출퇴근 버스, 09년부터 12년 입사자들 해외 연수권, 노동강도에 따른 보상권, 신입사원 채용권, 성과급 지급 기준 만들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합의서 한 장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계의 논의를 거부당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라고 12월 28일 저희 당선 발표 나고 문자 갔을 때 그 당시에 회사는 62년생 재촉탁 선배님들에 대한 합격자 명단을 그 시간에 현장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노동자비 도착할 당시 이미 62년생 선배님들이 빗발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발을 했느냐? 한 40년 되는 그 인원 중에서 한 3분의 1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즉각적으로 저희들 그때 당시에 임원 4명밖에 노동자가 없었지만 바로 노사관계 회사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을 했냐? 전원 고용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올해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를 다시 열자,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62년생 재촉과 선배님들이 다 전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 간접직에 장시간 파견되어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이 관련 문제를 좀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회사는 간접 지원직에 신입사원들을 전혀 안 넣겠답니다. 그리고 사실상 4년 5년 있으면서 거기 벌써 오랫동안 일을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간접 지원직 인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가 안 되면 결국은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문제도 정리하자. 이 두 가지로 1월 8일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처음 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주화 문제들, 요번에 해오름태도 뭐 자랑스럽게 실렸지만 중국 난퉁에 조립공장 1개 정도 되는 뭐 물량,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실제로 외주화되고 있던 것들이 노동자의 조사를 좀 밝혀줬고 고소고발 조치를 좀 했지만, 이런 부분들, 특수선 생산 지원 자재 창고를 일방적으로 4등에 이전시키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단협에 의해서 32조, 33조에 의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게 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정책실장 동지도 말했지만 중대재해로 인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노사, 그 다음 노동부까지 마련했지만 지금까지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을 통제하고 노동활동을 유발하는 행위들, 노동자는 실제 투쟁을 배치하니까 시간 지키기 감시하겠다, 공문을 보내고 공장 문 앞에서 독거장 배 위에서 11시 50분 쉬는 시간만 맞춰서 직장인 반장님들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관리자를 동원해서 시간 통제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들을 저지르면서 결국은 내부 혼란을 조장시키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화오션내 모든 노동조합을 장악하라. 우리 한화오션내 아시겠지만 하청지회, 웰리브지회, 저희 3개 지회가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일독고장 파업으로 인해서 27명의 조합원이 손배소 지금 470억,
실제로는 10억 더 플러스 480억입니다. 480억 손배소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시절에 하나로 바뀌기 전에 소송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바뀌자마자 3가지, 4가지 더 혐의를 추가해서 중첩을 시켜가지고 고소를 추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퇴실득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출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좀 있는 부분이고 거의 개면 직전까지 지금 좀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웰리브 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리브 지회가 작년 7월부터 1년마다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한 달씩 쪼개기로 지금 매달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는 동지들이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복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웰리브지만 식단가도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인상도 안 됐습니다. 요즘 반찬 보시면 아시겠지만 4,685원으로 식단 만들어가지고 오늘 보십시오. 이런 반찬들 제일 낮은 식단으로 실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수송 문제들 그리고 세탁 복지 전반적인 부분을 웰리브가 담당하고 있지만 웰리브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동지들은 이 동지대로 고통을 받고 웰리브로부터 복지를 지금 제공받는 저희 조합원 동지들은 저희 조합원 동지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웰리브 지회는 노조가 2개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그리고 또 하나 오죽하면 이 동지들이 고용의 위기감을 느끼고 이번 4월 1일 날에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전부 금속노조로 가입을 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오션 내 모든 노동조합을 장악을 해서 어찌됐든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사업 방향, 기업 운영 방향을 맞춰가겠다. 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하나 지주회사 기기죠. 속해 있던 그 건설 부분의 풍력, 해상 풍력 사업과 글로벌 부분의 플랜트 부분을 4,025억을 주고 이번에 하나오션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이제 회사를 곧 분할하겠구나. 세 군데로. 풍력하고 플랜트하고 해양은 좀 있으면 이제 공사가 좀 떨어지는 해양을 묶어서 한 개로 째내고 상선하고 HSD 엔진이라고 하나 창원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 엔진으로 이름 바꿔 인수했는데 그 2개 묶어가지고 또 한 개로 째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특수선하고 묶어가지고 3개로 분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는 지금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가 경영을 해왔던 행태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 창원 지에 우리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잘 아시죠? 하나 창원에 있는 거. 처음에 삼성 테크윈이었습니다.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이 하나 테크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회사를 4개로 쪼갰습니다. 분할을 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정밀 기계, 그 다음 디펜스, 파워 시스템, 실제로는 5개죠. 하나 시스템, 하나 테크윈 이름 놔뒀으니까. 이렇게 4개를 쪼개고 그 안에서 반발 있는 사업장에서는 복수노조를 다 세워버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안에 노동조합이 6개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국노조, 기업노조, 사무직노조 6개가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노동조합 힘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동지들은 그래도 하나로 뭉쳐가지고 계속 지금 하나 잡은 거 투쟁을 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우리 사업장은 규모가 커서 조합원이 5,000명이 돼서 단 한 번도 이런 규모 있는 사업장이 복수노조는 만들어진 적이 없다. 뭐 이런 안심을만 가지고 뭐 안전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그룹 시스템을 이해하면 이렇게 큰 사업장도 충분히 3군데로 쪼개고 쪼개진 걸 또 4군데로 쪼개고 본인들의 경영적 승계와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실행을 옮긴다는 거죠. 하나는 딱 명확합니다. 김승현 회장과 김동갑 부회장 이 3남이 정확한 기업 오너들이 지시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 지시가 곧 자신들의 명령이고 상명하복의 문화, 조폭식 문화, 수직 명령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실에서 전략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 하면
그대로 그냥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위협들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하나가 노동조합을 장악하기 위해서 분할까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림이 아닌가 노동조합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조합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먼저 24년 단체기습 투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 쟁취, 고정급 인상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대우받는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여기 간접직도 계실 것이고 직접 생산지에 계신 동지들도 계시겠지만 노동강도에 따른 이 보상체계 마련 지금 1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10년째 표류하느냐면 지금 생산직 비율이 4대6, 많게는 3대7입니다.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 고민스러울 겁니다. 생산직에 우대를 주면 사람이 작은 조합은 있는 구역에서는 표를 못 받습니다. 많은 조합이 있는 곳에 정책을 펼쳐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만 아니고 회사의 지불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특히 야간하시는 분들, 이런 동지들이 현장에서 대우받지 못한다 하면 회사는 당연히 이 동지들을 간접적이나 지원적인 몰아넣습니다. 그래놓고는 신입사원 안 놓고 군사 압수수색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현장 조합원들이 대우를 받는 조건, 그 대신 간접 지원직에 있는 임금을 뺏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지원직에 있는 임금 배수업도 시키면서 현장에 노동강도가 센 곳은 조금 더 시켜주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을 실제 현장의 미래와 우리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제도 개선을 이번 집행부에서는 꼭 요걸 듣고 뭘 하든 안 따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매년 실시되는 촉탁 제도, 한시적이고 1년 한 번 하는 촉탁 제도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촉탁 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촉탁 제도가 된다 하면 촉탁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신입사원 채용과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받는 65세까지 정년 연시켜달라, 이런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호봉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호봉부터 뭐 105번까지 나래비를 세워서 호관차 금액을 크게 주면 회사가 우리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호봉, 이런 문제 가지고 지불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 거 가지고 노무 관리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고 이런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현장이 아닌 서로 다 동등한 조건에서 희망이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외주화 정책, 지금 외주화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농자업이 직접 나서고 고발할 것 좀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고민해야겠다. 그리고 특수설 분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그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인수했던 그 회사가 4,025억인데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심지어 고위급 임원들조차 본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호주의 방산업체 오스탈 9천억 주고 사겠다고 달라들었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거절했지만 엊그제 왔었죠. 방문해서 지금 호주에서 와가지고 사겠다는 겁니다. 1조 5천억씩 유상증자 해가지고 특수선 부분에만 지금 몰빵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째갖고 김동관한테 줘버리고 에어스페이스랑 핵심적인 사업을 주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겠다. 그룹의 실제 좋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아들 장남한테 좀 물려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선 분할 문제, 추가 부실 방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투쟁을 좀 이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고용 안정과 회사 부실 방지를 위한 협약서, 아까 5번째 회사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단체교섭 때 협약서를 좀 반드시 좀 받아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신입사원 채용을 통한 안전한 일도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그룹이, 하나자본이,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인력 운영 계획은 명확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안 하겠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750명 뽑겠답니다. 직고용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 직영을 안 뽑고 직고용해서 외국인을 뽑겠답니다. 그래놓고 내업 쪽에 작업장 외주화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직영 인력이 많이 부족한 곳은 한 배로 몰아가지고 나머지 지역에는 전부 외국인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30명 정도 도장일에 외국인 파일럿 팀이 3, 4분기 노사협의회에 협의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 투입을 못하고 농작업이 지금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투입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단순 노무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좀 할 수 있는 도장일이라든지 발판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추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용접 부분 그리고 의장 부분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외국에 넣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빈 대접 받아가지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선 3사가 가가지고 태국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외국인 인력 좀 주십시오. 왜? 그래도 태국 노동자들이 제일 일도 잘하고 자기 일만 안 하고 옆에 사람일까지 도와주고 이런 노동자들이 어딨냐? 국빈 대접을 받아가지고 태국 고용노동부 장관을 국빈 대접 받았어요. 그 시간에 저희 조합원들, 저희 내국인들 채용해가지고 잘 가르치면 현장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셨죠? 변강용 후보, 서울준 후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가지고 엄청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노동조합에 선거하기 전에 한 3번 방문했습니다.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다 뺏어나간다. 외국인 노동자 10만 명을 받아봐라. 그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느냐. 내수도 안 되고 안전 문제 심각하다.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 탄압하고 노동자 인정 안 한다. RSU 300% 합의를 파기했다 일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정치권을 전달했고 실제로 현수막도 붙어있고 토론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이제는 좀 영리하게 지역의 정치권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요구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크게 좀 이슈를 만들어내고 문화 문제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다음 저희들 회사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조 장악 응모하는 분세 우리 RSU 얘기 잠깐 나왔지만 RSU 300%가 합의가 잘 됐다 잘못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동자의 어떤 집행부가도 영속적인 겁니다. 36년 동안 그래도 기존의 노사관계는 아주 작은 합의라도 구도가 됐든 기성말이 됐든 문서가 됐든 단 한 번도 합의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그룹, 하나자구는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이긴다는 거죠.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2021년에 하나생명보험지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합의서 작성 다 했지만 일주일 안 가고 파기했습니다. 수석 부회장 여성 동지가 삭발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그룹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저희 말고 대한생명부터 한 10개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우리보다 하나 먼저 겪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원래 그런 자본이다. 걔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100억짜리 합의를 해가지고 파기하고 나서 20억 더 생길 것 같으면 과감하게 파기하고 20억 더 챙기는 사람들이다. 이번 RSU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권여봉 부회장을 2번 만났습니다. 2월달에만. RSU 지급해달라 안 했습니다. 언제 지급할 건지 실무 협의하자, 논의하자.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면 무조건 2월 말까지 약속을 지켜라. 당신이 선행한 당신의 아비서다. 하지만 지금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2월 29일 날 마지막 날 노동자비 상경투쟁을 배치하고 현장 투쟁을 배치하니까 노동자비 투쟁해가지고 돈이 날라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현장의 관리를 통해서 유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장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회사가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짓을 해서 재계 7위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 상황은 하나본사 장교동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강삼솔 대동지 조부조 갔다 오셨지만 그리고 김승현과 김동관 장남이 살고 있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비싼 데 있습니다. 거기 지금 또 한 팀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63빌딩 5층에 가면 아주 고급 코스들이 지금 많습니다. 여의도 근처에 국회의장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 높은 사람들 김동관, 김승현, 부회장들 높은 하나의 높은 고위직 관료직들이 식사 접대를 하는 여기도 한 군데 해가지고 지금 3군데를 지금 투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쟁을 배치하고 서울에 계속 괴롭히니까 회사에서 반응이 옵니다. 왜? 안에서는 여기 사무를 해봤자 고위급 딱 임원군에서 임원 쪽에서 흩어대갖고 위에 안 올리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하나그룹은 제게 7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 하나 그룹 이상의 뭐 먹칠하는 것들, 이런 것에는 엄청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류현진 보십시오. 우리 지금 RSL 300분 하면요, 5,000명 하면 250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375억입니다. 류현진한테 혼자 170억 줬잖아요. 김동관 장남한테 389억 줬습니다. 389억 RSU. 저희 5,000명 다 합쳐 375억인데 아들내 하나만 더 못한 이런 현장에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거제 사업장과 서울에서 지금 계속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저희 지금 재인권 파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들을 동원해서 지금 투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또 단체 연습 해야 되죠. 24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분할, 매각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 불정해 주십시오. 21대 집행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 단체 연습 투쟁과 더불어서 7월 1일자로 저 두 개 부분 4,025억 주고 산 두 개 사업 부분 양수가 마무리되면 실제로 분할에 대한 계획들이 언제 터져나올지 지금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실과 전략기획실 그리고 김승현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실제로 분할 작업도 바로 발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24년 투쟁이 단체적 투쟁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에 대한 이런 투쟁까지도 같이 겸비해야 되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투쟁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투쟁은 정말로 극한의 투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래되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87년 그 대투쟁 겪으신 선배님들도 그 당시 노동조합 처음 만들고 대우 자본하고 싸울 때도 뭐 강도는 틀리겠지만 지금하고 현상 좀 비슷했다. 그때도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하려고 했고 짓밟으려고 했고 탄압하려고 했고, 지금도 하나가 새로 들어와서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탄압하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21대 집행부는 이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지금 겪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극한의 투쟁이라도 얼마든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번 동지들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자본을 상대로 이 재계 7이라는 이 대그룹을 상대로 우리 생존권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18일 조합원 여관 전달식부터 집회부터 전부 참여하셔서 노동조합을 엄호해 주십시오. 이번 투쟁이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라 100명도 안 되는 노조간부의 투쟁이 아니라 정말로 노동조합을 지키는 투쟁, 노동조합을 사수하는 투쟁,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우리 생존권과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최선봉에서 투쟁하겠습니다. 저분 동지들 18일 민주광장에서 모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고 반드시 성과 있는 투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28년 단체교섭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윤유천 지회장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우조선 노동조합가를 제창해 보겠습니다. 투쟁! 투쟁! 기어이 투쟁 속에
모두 자리에 앉아